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17단원이에요. 집합의 뜻과 표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고등수학 하, 드디어 고등수학 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단원은 집합의 뜻과 표현인데 굉장히 좀 쉬워. 그래서 개념도 좀 짧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 많이 나올 겁니다. 한번 개념 정리를 쭉 하고 여러분들 집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개념 정리 1번에 보니까 집합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해놨고요. 여러분들 집합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일단 여기 보니까 작은 자연수의 모임은 이렇게 돼 있네. 그쵸? 근데 작은 자연수? 그러니까 자연수가 뭔지는 알겠는데 작은이 대체 뭐야? 누가 기준을 세울 수 있어? 작은이라는 그런 어떤 개념을? 자, 절대 세울 수 없죠. 그래서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임에 속하는 수를 결정할 수가 없다. 뭐 1, 작은 자연수잖아요. 가장 작은 자연수라고 말할 수 있지만 작은 자연수라고 말할 수는 없지. 그치? 좀 그런가? 하지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5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정확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5보다 작은 자연수는 1, 2, 3, 4. A한테 물어봐도 1, 2, 3, 4요. B한테 물어봐도 1, 2, 3, 4요. C한테 물어봤더니 1, 2, 3, 4, 5요. 이렇게 얘기는 아닐 거 아니야. 그쵸? 그 학생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학생이라면, 자연수를 잘 알고 있는 학생이라면, 자,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1, 2, 3, 4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기준이 명확한 경우에만 여러분들 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상이 분명하게 결정이 된 모임, 그놈을 집합이라고 합니다. 이 모임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수들, 그 놈들, 걔네들을 다 모아놓은 것들, 그 모아놓은 그 모임을 여러분들 집합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고놈들 있잖아. 그 고놈들을 원소라고 이름을 준 거야. 내가 수학자들이, 오케이, 수학자들이 약속을 한 거죠. 그놈의 이름을 원소라고 이야기하자. 그 모임을 집합, 그리고 그 안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그 집합의 원소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읽은 거예요. 자, 보기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 집합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자. 15의 약수의 모임이라고요. 일단 여기서 이제 약수라는 걸 여러분들 정의를 해놓을 때 일단 일반적으로 플러스인 놈들만 약수라고 정의를 해놓습니다. 자, 그러면 15의 약수의 모임이라고 했으니까 15가 누구랑 1, 3, 5, 15 이렇게 4개의 수들로 이제 구성이 되었다. 이 집합은 이렇게 4개의 수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집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누구한테 물어보든 전부 다 1, 3, 5, 15라고 이야기할 테니까 얘는 집합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중괄호를 했는데 항상 집합을 이야기할 때는 중괄호를 꼭 써줘야 돼요. 뒤에 얘기가 나올 텐데. 자, 2번 10에 가까운 수의 모임. 10에 가까운 수의 모임은 선생님 9도 있고요, 8도 있는데요. 근데 그게 기준이 분명하잖아. 그치? 정확히 10에 가까운 수의 모임이라고 누구도 기준을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가깝다의 기준이 대체 뭐야? 100도 가깝다고 할 수 있어. 100도 가깝다고 할 수 있지, 어떤 사람은. 왜? 수는 무한히 크니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10에 가까운 수의 모임이라는 것은 불분명하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집합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집합으로 표현도 불가능합니다. 3번 재밌는 놀이기구의 모임. 이런 건 없잖아. 놀이기구 재미없잖아. 선생님도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놀이기구 진짜 재밌었는데 막 그 롯데월드 같은 데 가면은 와 진짜 그때 어떻게 했나 몰라. 아침 9시인가 10시인가에 가잖아요. 그러면 문 열자마자 졸라 뛰어가가지고 내가 타고 싶은 거 일단 줄 서 있고 계속 타. 사람들이 올 때까지 그것만 계속 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밥도 안 먹어. 그러다가 배고프면 그냥 뭐 핫도그 같은 거 하나 먹고 그러다가 밤 10시까지 막 놀고 막 그래서 퍼레이드 다 보고 막 그랬었는데 미친 짓이었죠. 지금은 절대로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재밌는 놀이기구의 모임. 뭐가 재밌어? 아무도 말할 수 없다고.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놀이기구의 모임은 없다. 이것도 집합으로서는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자, 우리 반 학생 중에서 3월에 태어난 학생? 3월에 태어난 학생은 무조건 확정적이죠. 왜? 생일이 3월이어야 돼. 제가요 4월 30일 막 이딴 얘기하면 안 됩니다. 걔는 2월 30일 이딴 얘기하면 안 돼. 걔는 생일이 2월이기 때문에 이 집합 안에 들어올 수 없는 놈들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3월에 태어난 학생, 즉 주민등록번호상에 내 생일이 3월이라고 박혀있는 사람, 그 사람들만 다 모아놓는다? 이것도 집합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건 집합이다.
이건 뭐 내가 쓸 수가 없네요. 그쵸? 우리 반이 누군지도 모르겠으니까 일단. 아무튼 집합으로는 적절하다. 어떤 반이 있다면. 그쵸?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뿅. 자, 그 다음에 이제 A가 집합 A의 원소일 때 이제 기호를 좀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대요. A라는 놈이 대문자 A의 원소이다. 뭐 엘레먼트라고 해가지고 그 앞자 E 따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호를 만들어 놨어요. 그쵸? A는 대문자 A의 원소이다. 만약에 원소가 아니라면 원소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기호로 표현하기로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집합은 보통 대문자로 많이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원소는 그에 해당되는 소문자로 많이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문자들을 보통 집합으로 하고 원소들은 보통 이렇게 소문자로 쓴다. 이거 흔히 쓰는 거야, 흔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공부하는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이 룰을 지키는 게 좋겠지. 왜냐하면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개념서를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잘 안 풀려서 해설지를 볼 수가 있잖아. 근데 거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표현을 많이 해놓기 때문에 좀 더 받아들이기 쉽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흔히 쓴다는 걸 좀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연습을 하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10보다 작은 짝수의 집합을 A라고 하면 10보다 작은 짝수? 그러니까 짝수인데 1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 4, 6, 8이 있다. 자, 그러면 이 2라는 놈은 이 집합의 원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소 기호를 써서 2는 대문자 A 집합의 원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3은 이 안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3은 A라는 집합의 원소는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가 있다. 뭐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중학교 때 이미 다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에는 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 자, 중학교 때 다 배웠습니다.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에는 그 집합에 속하는 원소를 이렇게 중괄호 안에다가 모조리 다 써버리는 경우가 있다. 자, 그런 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원소 나열법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100 이하의 자연수의 집합을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선생님, 모든 원소를 다 집합 안에 써야 되잖아요. 자, 근데 1부터 100까지 자연수를 모두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또 이것도 약속을 해놨어. 얘가 아무런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규칙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규칙을. 자연수인데 1, 2, 3, 4 땡땡땡 100 이러면 갑자기 1, 2, 3, 4, 5 하다가 중간에 숫자 다 건너뛰고 막 10 나왔다가 막 17 나왔다가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에 점점점이 있다는 건 얘가 누구나 이 규칙을 받아들일 수 있다 라는 그런 또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여기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1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수학자들이 정해놓은 이 약속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1, 2, 3 쉼표 찍고 땡땡땡 쉼표 찍고 100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땡땡땡 안에는 4, 5, 6, 7, 8 뚜루루 또 어디까지 99까지 다 여기 써있다 라고 여러분들 그냥 약속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1부터 100까지를 다 쓸 수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집합 1, 2, 3이 있는데 이놈을 3, 2, 1 이렇게 써세요. 상관없어. 어떻게 쓰든 상관이 없는데 보통 이렇게 쓰겠죠. 작은 수부터 써야 이제 여러분들이 딱 집합을 봤을 때 되게 눈에 와닿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쓰진 않고 보통 이렇게 쓰는데 사실 두 집합은 같은 거다. 자, 근데 이렇게 쓰진 않아요. 이렇게 1이 2개 있을 수 있잖아요. 자, 1이 2개 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집합 안에 1이 2개가 들어가 있다는 건 일단 말이 안 돼. 오케이? 1이 2개가 있으면 1을 하나 지우고 하나만 써줍니다. 됐죠? 이게 바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는요, 어떤 성질, 공통된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원소들을 다 일일이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합을 진짜 한국말로 설명하는 그런 표현법, 그런 집합의 표현법이 있는데 그걸 이제 조건 제시법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1, 2, 3, 6이 있는 거야. 이 1, 2, 3, 6을 그냥 원소 나열법으로 제시하면 이렇게 4개를 다 써주면 되는데 이 1, 2, 3, 6이 사실은 6의 약수거든요. 6의 약수라서 이런 식으로 x 그리고 바, 이게 이제 바가 이제 수학에서는 조건을 나타내주는 어떤 기호라고 보시면 되는데 x 바 그리고 뒤에 설명하겠다는 얘기야. x는 6의 약수다. 이렇게. 오케이? 그럼 이걸 읽을 때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집합 x 바 x는 6의 약수다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해석을 한번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주면 돼요. x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x는 6의 약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되새김질하면서 이 집합을 이해해야 합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뭐라고 부른다? 자, 조건제시법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1357이 있으면 1357은 홀수잖아요. 그쵸? 그럼 홀수라고 좀 쓰고 싶은 거야. 근데 모든 홀수를 다 쓰는 것이 아니라 7 이하의 홀수만 쓰고 싶다. 그래서 조건제시법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7 이하의 홀수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뭐라고 할 수도 있어? 자, 8보다 작은 홀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9보다 작은 홀수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표현법들이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 집합을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법이 뭐냐면 이렇게 이렇게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야. 이 그림을 벤다이어그램이라고 부릅니다. 많이 했죠? A라는 집합 안에는 이렇게 1, 2, 3, 4라는 놈들이 있다. 이렇게. 원소 나열법이랑 되게 비슷해요. 알겠죠? 그리고 벤다이어그램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문제 풀 때 그림 그리는 그 습관이 잘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가 이제 어이냐 아이냐를 묻는 애들인데 이게 영어라서 있잖아. 영어 그 한국어 표기법을 알아야 되는데 뭐 굳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어이, 벤다이어그램이라고 쓰니까 그것도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됐죠? 자, 두 번째 개념 정리로 바로 넘어가자. 자, 두 번째 개념 정리로 넘어가고 나니까 이제 집합이라는 거에 무한성을 준다, 유한성을 준다 이런 얘기를 좀 할 거거든. 그럼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무한이 많으면 무한집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한계, 셀 수 있으면 유한집합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예를 들면요. x가 10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자연수들만을 죄다 모아놓은 집합 A를 생각했을 때 이 A는 원소나열법으로 다 쓰면 딱 10개의 원소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10개. 이럴 수도 있죠. 100보다 작거나 같으면 100개의 원소를 다 쓸 수 있잖아. 그 집합 안에. 그치? 100은 굉장히 큰 수긴 하지만 일단은 카운팅할 수 있고 100개가 있다고 정확히 명확하게 말할 수 있잖아. 그쵸? 그런 집합을 이제 뭐라고 부른다? 유한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가 유한개 있다고 해서 유한집합이라고 부르고요. 지금 얘처럼 10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를 전부 다 모아놓는다? 그러면 원소나열법으로 썼을 때 끝을 보일 수가 없어. 그치? 자연수는 무한하기 때문에 계속 큰 수를 계속 써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끝이 없다. 이 원소의 개수가 무한개다. 그래서 이 집합의 이름을 무한집합이라고 합니다. 보통 유한집합을 많이 다뤄요. 여러분들 지금 그러니까 수투로 가야 이제 무한대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 전까지는 전부 다 이제 유한성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고등수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유한집합을 보통 주로 많이 다루는데 무한집합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고등학교에서는 뭐 무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비교하는 그런 건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게 돼서 좀 수학적으로 좀 전공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무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서로 막 비교하고 그런 것도 하거든. 근데 뭐 고등학교에서는 무한집합을 그렇게 많이 다루진 않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그냥 알고 넘어가세요. 뿅. 자, 그 다음에 이제 C라는 집합을 또 이제 새롭게 이제 정의를 해주면서 예를 하나 들었는데 지금 얘처럼 X가 1보다 분명히 작다고 했는데 X는 자연수를 모아놨대요. 자, 그러면 자연수 중에 제일 작은 게 1인데 1보다 작은 자연수는 없잖아요. 그럼 뭘 써야 돼요, 선생님? 그럼 이렇게 쓰겠죠. 아무것도 없다고 쓸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집합, 그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이름을 줬고요. 그쵸? 그리고 이렇게 쓰기에는 되게 가슴이 아프잖아. 그치? 좀 허접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기호로 이렇게 공집합 기호로 나타내기로 약속을 한 거야. 오케이? 근데 공집합은 원소가 없지. 원소가 없어. 카운팅을 할 수 있잖아요. 연계라고 카운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한집합에 속합니다. 오케이? 유한집합으로 공집합을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집합 S가 유한집합일 때,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을 때, 그때는 또 다른 기호 하나를 여기다가 제시를 해주는데요. 어떤 집합에 괄호를 쳐놓고 앞에다가 n, 이렇게 n이라는 소문자를 갖다 붙여버리면 이게 집합 S의 원소의 개수를 뜻하는 게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 그러면 집합 A 안에는 원소가 10개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위에 예에서라고 했으니까 아까 위에 예에서 여기잖아. 여기 여기 원소 몇 개 있었어? 10개 있었죠? 그러니까 표현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준다. 그쵸? C라는 놈은 지금 방금 공집합이었잖아요. 그쵸? 아무것도 원소가 없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면 0이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된다. 뭐 그런 얘기예요. 알겠죠? 어려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집합.
집합을 하나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주게 될 텐데 보통 2개를 줍니다. 그랬을 때 그 두 집합이 서로 포함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돼요. 그게 바로 두 집합의 포함 관계인데 이 벤 다이어그램을 잘 보고 있으면 A라는 집합 안에는 1, 2, 3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B라는 집합 안에는 4와 5가 들어있는 게 아니야. B라는 집합 안에는 1, 2, 3, 4, 5가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이런 그림이 돼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랬을 때 정확히 말할 수 있어. A라는 집합이 B 안에 쏙 들어간다. 이걸 뭐 수학적으로 정확히 이야기하면 여기 있네요.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1, 2, 3이 전부 다 B 안에 다 속하는 원소라면 A라는 집합이 정확히 B라는 집합 안에 속한다. 그리고 그걸 부분집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분집합. 그리고 기호로는 마치 약간 그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A라는 놈과 B라는 놈이 있을 때 B가 더 크다. 약간 이런 부등식의 느낌으로 이렇게 집합 기호를 표현합니다. 요거 삼지창. 삼지창이 아까 원소였잖아. 원소라는 뜻인데 그 삼지창에서 가운데 거 딱 빼면 이게 바로 뭐다? 부분집합이다. A가 B 안에 포함된다.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분집합이 만약에 아니다. 부분집합이 아니라는 것은 A라는 집합을 만들어놓고 B라는 집합을 만들었는데 여기 1이 있고 여기 2가 있고 여기 3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A라는 놈이 B 안에 속하지는 않죠? 그쵸? 이런 경우에는 A가 B 안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됐죠? 아주 어려운 얘기는 아니었으니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만약에 369가 있고 369, 10이 있으면 369는 369, 10에 정확히 포함이 되고요. 1, 2, 3이라는 놈은 1, 3, 5, 7에 포함이 안 되죠. 왜? 2라는 놈이 이 안에 안 들어가잖아. 그치?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완전히 포함하는 상태가 아니겠죠.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니까 원소의 개수가 n인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승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뒤에 있나? 여기 있네. 여기 있네요. 요걸 보고 이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집합 A가 이렇게 소문자 A와 소문자 B로 구성된 어떤 집합이다. 요놈의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는 방법은 여기 설명이 친절하게 잘 되어 있는데 얘를 가지고 소문자 A와 소문자 B를 가지고 일단 집합을 만들겠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부분집합은 A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A가 여기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이제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는 거야. 그럼 이렇게 생긴 집합 요것도 이제 A에 포함이 될 거 아니야. 그쵸? 요런 걸 다 한번 구해보세요. 이런 뜻입니다. 됐죠? 근데 여기 보니까 원소가 없는 부분집합이라고 되어 있고 공집합이라고 해놨죠? 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이건 약속입니다. 따라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문제에서 구하라는 부분집합에는 꼭 반드시 공집합을 쓰셔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원소가 한 개인 부분집합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요걸 이제 집합기호로 표현하면 A라는 원소를 하나 갖고 있는 집합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생긴 집합도 있겠죠. 그래서 B라는 원소를 하나 가지고 있는 집합 이렇게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부분집합을 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원소가 두 개인 부분집합은 A 자신이겠네요. 그쵸? 그래서 써줄 때는 A와 B를 포함하고 있는 이렇게 집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개수를 세볼까? 하나, 둘, 셋, 넷. 4개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4개다. 이렇게 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써있어? 여기에 2의 제곱이라고 써있죠. 만약에 문제에서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세요. 이 문제가 아니라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까 앞에서 여기 경우의 수의 개념을 이용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A라는 놈과 B라는 놈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때 여러분들이 마이크를 들고 얘네들한테 인터뷰하는 거야. A야, 내가 지금부터 부분집합을 만들고 싶은데 A 너 어떻게 할래? A야, 너 어떻게 할 거야? 그럼 A가 대답을 해줘요. 네가 만드는 그 집합 안에 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 이 A가 대답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2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B한테도 똑같이 인터뷰한 거야. B야, 나 지금 부분집 만들 건데 너 어떻게 할 거야? 그럼 B가 대답해 주겠죠. 나는 거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 그래서 A가 대답할 수 있는 경우도 2가지. B가 대답할 수 있는 경우도 2가지. 이 모든 일들이 동시에 진행이 돼야 부분집합을 결정할 수 있는 거니까 4가지의 결과가 나온다. 이게 바로 경우의 수를 이용한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뷰를 통해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셀 수만 있으면 돼요. 뭐 여러 가지 공식들이 다 써 있을 건데 뭐 그 공식들을 다
일일이 외운다기보다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잴 때는 뭐 한다? 인터뷰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다음 테마로 넘어가니까 집합의 상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상등이라는 말은 두 집합이 완전히 같다 이런 표현이에요. 두 집합이 완전히 똑같다. 자, 근데 두 집합을 지금 잘 보니까 하나는 139라고 원소나열법으로 제시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조건제시법으로 9의 약수다 이렇게 제시를 해놨는데 9의 약수 같은 경우에 139니까 원소나열법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되겠죠. 자, 표현은 달랐지만 실제로 원소가 완전히 똑같네요. 자, 이렇게 완전히 똑같은 두 집합은 A랑 B랑 뭐하다?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이게 A가 B 안에 들어간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 아까 앞에서 이 원소가 두 개인 부분집합을 구했더니 자기 자신이 나와버렸잖아. 그치? 자기 자신이 부분집합이 된다는 거야. 자기 자신이 부분집합이 된다. 즉 A랑 B랑 완전히 똑같으면 A가 B 안에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반대로 B도 A한테 포함된다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하게 되면 그러면 두 집합은 완전히 똑같은 거다. 그래서 집합 두 놈이 완전히 똑같다를 풀 때 있잖아. 문제에서 이런 놈을 풀 때 이런 개념을 씁니다. A가 B 안에 완전히 들어가면서 동시에 B가 A 안에 완전히 들어간다. 그런 개념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서로 같지 않을 때는 뭐 당연히 같지 않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아주 간단한 얘기였습니다. 두 집합이 같다. 눈가리가 있으면 쳐다보고 같은지 아닌지 알 수 있는데 그걸 굳이 뭐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139가 있고 1359가 있죠? 그렇죠? 얘 같은 경우에는 A가 B 안에 포함은 되지만 B가 A 안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지만 같진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문제에서 이제 진부분집합이라고 용어 하나만 더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진부분집합은 뭐냐면 지금 얘처럼 B 안에 지금 A가 있는 거야. 이렇게 A가 있는데 A는 B의 부분집합이에요. 부분집합은 부분집합인데 완전히 똑같진 않지. 그럴 때 얘를 진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분집합을 구하면 막 부분집합들이 나오다가 자기 자신이 마지막에 퍽 나올 거 아니야. 그 마지막에 나오는 자기 자신을 제거시키고 난 나머지 놈들을 진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냥 자기 자신을 제외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럼 공집합은요, 선생님? 자, 공집합은 자기 자신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진부분집합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부분집합이라는 얘기까지만 추가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기 다음과 같이 대집합 ABC의 포함 관계를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볼게요. 뭐 조사하는데 어렵지 않지. A라는 집합은 공개해줬고요. B라는 집합도 공개했습니다. 1과 10 사이에 있는 모든 정수를 다 불러주세요. 1, 2, 3, 점점점 10. 요게 바로 이제 B라는 집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과 10 사이에 있는 소수. 여러분 소수가 뭐야? 0.2 이런 거 말고. 그치? 여기서 말하는 소수는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수. 전설의 수죠. 그런 수는 2, 3, 5, 7. 없네요.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1을 물어보는 애들이 있거든? 자, 1은 약수가 1과 자기 자신, 즉 1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소수라고 부르지 않고요. 단위수라고 불러요. 단위수. 숫자의 단위를 나타내준다고 해서 얘는 단위수라고 부르기 때문에 소수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됐죠? 그래서 A라는 집합, B라는 집합, C라는 집합을 모두 다 구해봤더니 자, 포함관계 한번 조사해 볼게요. 일단 얘가 1부터 10까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가장 B가 크네요. 됐죠? 그 다음에 A라는 집합과 C라는 집합을 봤더니 둘이 완전히 똑같아 버리죠? 그래서 이 안에 A라는 놈과 C라는 놈이 똑같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포함 관계를 만들어주면 돼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걸 뭐 굳이 뭐 표현 관계를 쓴다면 얘네 둘은 같은데 둘 다 어디 안에 들어간다? B 안에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겁니다. 됐죠? 마지막으로 이제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왜 또 나왔어? 몇 개? 4개. 이러면 끝나겠죠. 됐죠? 자, 참고로 이제 요것만 알면 진짜 끝났네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때 어떤 특정한 공식이 있고 그 공식에다 여러분들이 적용을 시켜서 답을 내도 되는데 사실 이 공식이 필요 없기 때문에 써놨습니다. 이 공식이 굳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써놨고 이 공식을 외운다기보다는 이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즉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얘를 한 번만 보여주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집합을 이렇게 줬어.
자, 얘는 원소의 개수가 총 n개 있는 겁니다. 이 아래 첨자를 통해서 지금 얘가 n개 있다고 말해주는 거야. 됐니? 자, 그랬을 때 부분집합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뭐 한다고요? 마이크를 갖다 밀고 인터뷰하면 돼요. 야, 너 내가 지금부터 부분집합 만들 건데 너 어떻게 해줄 거야? 그러면 A의 원이 대답하겠죠. 그 집합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 얘도 똑같이 대답하겠죠.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 그래서 얘네들이 모두 다 두 가지의 대답을 계속합니다. 언제까지? 그치? n번째 놈한테도 물어보면 걔도 역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둘 중 하나에 대답을 하겠죠? 그래서 2가 몇 번 곱해지기 때문에 n번이 곱해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전체 경우의 수가 2의 n제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걸 공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야. 외우는 게 아니라 인터뷰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물어봤어? 1만 빼주면 돼요. 왜? 부분집합 다 구해놓고 마지막에 뭐만 빼주면 돼? 자기 자신만 쑥 빼주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마지막에 마이너스 1을 빼주는 게 바로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다음에 3번 보니까 K개의 특정한 원소를 포함한다. 또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때 이제 이런 공식이 있어요. n-k 2의 n-k제곱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 공식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집합 1, 2, 3, 4, 5 이렇게 5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이 있었는데 여기서 1과 2를 포함 1과 2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부분집 1과 2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게요. 그럼 매우 쉽습니다. 물어볼게요. 1아, 너 어떻게 할래? 그럼 1은 대답을 합니다. 들어갈 거야. 1이 대답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아니라 들어갈 거야. 이렇게 말을 해버린다니까. 그래서 얘가 대답할 수 있는 경우가 한 가지예요. 2한테도 물어볼까요? 2야, 너 어떻게 할 거야? 나 들어갈 거야. 얘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개념이 아니야. 그냥 무조건 들어간다고 말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대답할 수 있는 경우가 한 가지예요. 하지만 3, 4, 5 같은 경우에는 뭐야?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되고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씩의 대답을 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2의 3승 이렇게 2의 세제곱이 됐는데 이게 마치 이 공식에다가 적용을 시키면 이런 거야. 특정한 두 개가 포함된다. 특정한 두 개가 포함된다. 전체는 몇 개였는데? 5개였는데. 그래서 얘가 2의 세제곱이 된다. 자, 저 공식을 그대로 쓸 거예요. 저 공식을 쓰면 안 돼. 까먹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라고요. 뭐만 이용해서? 경우의 수만 이용해서. 아시겠죠? 이렇게 깔끔하게 집합의 뜻과 표현 첫 단원인데 개념 정리를 완료했습니다.